기원전 492년 제국을 확장하던 페르시아는 그리스 식민 도시인 이오니아와 갈등을 빚는다. 이오니아의 무역로를 탐내던 페르시아는 분쟁에 뿌린 그리스 본토를 침공한다. 페르시아는 엄청난 대군을 모아 그리스 반도로 향하고 아테네는 도시 국가들을 규합해 전쟁에 나선다. 동서양 최초의 충돌인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오랜만에 들으시죠. BC 기원전 490년부터 450년까지 이어져 온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려 동양과 서양의 첫 전쟁이었죠. 네, 약 40년간 치러진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단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많은 변화와 영향을 끼쳤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용환 박사님, 태상호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8개월 만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셔서 잠시 휴식기를 가지셨던 우리 임영환 박사님이 노란불로 바뀌자마자 저희가 노란불이면 괜찮으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저희가 올 복귀는 힘드시고 중간 복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괜찮으셨나 싶었는데 오늘 시작과 동시에 아이고 어깨가 이러셔가지고 그래서 왜 여기 나오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파져. 그래도 처음에 이제 그 수술 받으시고 조금 이제 너무 힘드셨던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지셨죠? 얼굴 혈색은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네, 그때는 팔을 못 썼어요. 네. 옷도 못 갈아입고.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그 말도 많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그래도 많이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다시 불러주시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몸 좀 챙겨가면서.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까요? 자주 오실 거죠? 매주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 전쟁을 막기 위한 전쟁을 알아가는 이야기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 그리스는 연합군이었고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제국이었죠. 네, 뭐 거의 인도에서부터 이집트까지니까 지구의 절반을 먹고 있었죠. 근데 뭐 이게 거의 이집트까지 와서 그쪽 인도까지 가니까 그 페르시아 그 메인 주력 세력은 거기지만 사실상은 뭐랄까 핵심 자기네 가까운 거 아예 수도. 동떨어진 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레벨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 메디아 이쪽은 좀 가깝고 이제 이쪽으로 오면 완전 딴 말도 다른 이집트 이런 사람들은 뭐 완전히 얘들도 딴 나라 취급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층적인 제국이었죠. 워낙 크니까. 지금 딱 얘기만 들어도 그리스는 연합국 그리고 이 엄청난 제국을 가진 페르시아. 그럼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 이런 공식이겠죠? 네, 이 그리스는 아직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고 1000개 폴리스, 이제 사실 1000개라고 하지만 그 중에 큰 것들 몇 개가 이제 작은 데를 거느리는 이런 식이었지만 그 안에 내분이 굉장히 심했죠. 그 안에 수십 개의 나라를 거느린 거대 제국과 나라 한 개도 안 되지만 그 안에 한 1000개로 쪼개져 있는 모래알갱이 집단과의 전쟁이죠. 쪼개진 거는 비슷하네요. 쪼개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덩어리가 차이가 다를 뿐? 있는 덩어리가 다를 뿐. 약간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모여 있는 느낌 같은. 이게 한 번의 전쟁이 이어지지 않고 이제 꾸준하게 가는 거죠? 네, 이게 실제로는 크게 보면 3차의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는 1차, 2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가 있고요. 어떨 때는 2차를 1차라고 그러고 3차를 2차라고 하는 게 있어서 혹시 이렇게 찾아보시거나 할 때는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틀릴 수가 있어요. 네. 야, 무려 2500년 전 전쟁인데 임 박사님이 이제 부산에서 복귀하는 첫 작품으로 지금 이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을 골랐다. 이 이유를 한번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이 전쟁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건지.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제 재밌는 게 전쟁이 크게 보면은 한 나라가 가만히 있는데 이쪽에서 막 팽창해 와갖고 덮치는 경우가 있고 서로 상관없이 양쪽에서 커지다가 이렇게 탁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력이 동시에 팽창하다가 만났을 때가 사실 훨씬 재밌죠. 근데 물론 그 죄송한 얘기지만 재밌다는 건 저 같은 사람 기준이고 당하는 사람은 힘들지만 뭐 역사가나 이야기꾼으로서는 이런 게 재밌어요. 전혀 상반된 세력이 만나서 충돌할 때 뭐 솔직히 말해서 20세기 냉전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대결도 그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역사적으로 많이 말을 탔어요. 그래서 이 전쟁의 팽창하는 성격은 뭐냐? 두 개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 이 직접적인 원인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터키 서쪽 해안들, 아주 요즘 관광지로 유명한 그 서쪽 쫙 그쪽으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식민지를 많이 건설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가 워낙 척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이게 살다가 야,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인구가 많아서 못 살겠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식민을 시켜버려요. 이거 쫓아내는 거야, 사실은. 갑자기 결의를 해서 우리 식민한다. 집집마다 한 명씩 나와서 가라. 이게 네, 가라. 지금 저희가 아는 예. 식민지 건설이라는 그 느낌보다는 먹고 살 땅이 없으니 저기 가가지고 니네가 저기 개발 좀 해라라고 차출을 해서 그렇죠. 갔다. 그것도 찍어주는 것도 아니고 저 방면으로 가서 하나 차지하고 살아라. 이래갖고 막 내보내는 거예요. 가기 싫다고 그러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내쫓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돼서 막 내쫓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 도시마다 이렇게 식민들 내보내요. 그래서 사실은 시칠리아로도 많이 갔어요. 이탈리아 남부에도 많이 갔고 거기 유적지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일 많이 성공했던 데가 이제 에게에 건너서 지금 터키 서쪽 해안 지방들 그리고 거기 섬들 사모스, 뭐 레스보스, 로도스, 뭐 그리고 거기 있는 밀레토스 뭐 이런 수많은 도시들에 정착을 해요. 사실은 본토 사람들 별로 교류도 안 하고 거기서 쭉 해서 사는데 그 해안 지방에 이제 그리스 식민들이 크게 번성을 하니까 거기를 아예 이오니아라고 했어요. 그리스에서 쫓겨나듯 나와서 새로 건설한 데서 정착한 시민, 이 시민들이 사는 전체를 이오니아라고 불렀습니다. 네. 거기 간 사람들 보면 거기가 진짜 땅도 좋지, 날씨도 좋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무역의 요지, 상업의 요지입니다. 신나가지고 도시도 막 건설하고 엄청 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이제 서쪽으로 또 진격을 오다 보니 이상한 애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좀 터진 게 페르시아 입장에서 여기를 보니까 이쪽은 동쪽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늦게 왔거든요. 여기가 엄청나게 이게 되는 땅인 거예요. 돈 되는 땅이다. 땅도 좋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걸 방치했다간 큰일 나겠다 싶은 거죠. 왜냐하면 돈이 있는 데에 영지가 생기면 결국 거기서 군대가 커서 치고 나오게 돼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근데 여기에 또 이상한 애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알아요. 되게 이게 인종이나 이런 걸 보면요. 자기들한테 포섭될 인종하고 이것도 완전히 우리랑 종이 달라서 안 되겠다 싶은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 이제 제국이 막 커지다 보면 처음엔 계속 전쟁을 하는데 이 중동 쪽이 되게 그래요. 전쟁을 해서 계속 물자를 돌려요. 그런데 이게 정복만 했다고 자기 나라 사람이 안 돼요. 그렇죠. 얘들이 우리 이렇게 국민이 되려면 여기서 좀 이익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떡하냐면 뭔가 이렇게 사업 같은 걸 해서 이제 엉켜서 같이 살게 해줘야 되지. 그렇죠. 그럼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만리장성 같은 거대한 국책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물자가 계속 돌거든요. 이렇게 돌다가 이제 안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 제국이 크면 또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계속 전쟁을 해요. 그리고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제국을 넓혀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오니까 이쪽 애들이 또 단합해서 자기네 왕국을 만들자. 왜냐하면 여기 돈 있지, 땅 좋지. 그러니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세질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돼? 이렇게 되니까 페르시아도 아는 거예요. 여기를 가만히 둘 수 없구나. 이래서 처음엔 참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전쟁이 커지게 됩니다. 요약하면 페르시아는 제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쟁만큼 효율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국을 넓혀야만 하는 한 가지의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적어 놔두면 나중에 세력이 돼서 우리한테 반하는 그런 세력이 될 거니까 진압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그리고 반대측 입장에서는
저들한테 정복당하면 우리는 강제로 또 다른 데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 돈 이렇게 잘 벌고 있는데 우리 힘 키워서 우리도 제국되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욕심, 야망이 또 한 가지. 이건 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네. 이 지방을 두면 안 된다는 건 이제 머릿속에 확 들어왔고, 또 이 지방에 있는 애들은 여기서 키워서 하나가 되면 페르시아하고도 맞설 수 있다는 생각도 확 들어왔고, 사실 아무 생각 없던 건 그리스 본토에 있던 애들이었는데 이상하게 휘말리면서 전쟁이 이제 그리스 본토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리가 됐다. 페르시아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국, 왕이 있는 제국이었고, 아테네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니까 야야야 먹을 거 없어, 니들 저로 딴 데 가서 살아, 쫓아냈어요. 안 갈래요, 사형. 그래서 다들 넘어가서 산 게 이오니아. 그래서 살고 있는데 힘도 제법 생기고 돈도 제법 생겼는데 페르시아가 와서 니들 우리한테 항복해. 난 관대하니까. 너희들이 항복하면 내가 내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백성들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개간했는데 라고 민주정으로 반란.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니들 뭔데 반란 일으켜. 아테네 가만둬서는 안 되겠군. 이래서 전쟁. 맞습니까? 네, 뭐 대략. 야 재밌어. 재밌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럼 페르시아가 먼저 들어갔겠네요. 기원전 492년에 이때 페르시아 왕이 그 유명한 다리우스 1세예요. 아, 네. 그러니까 사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죠. 그래서 대함대를 거느리고 쳐들어가는데 그 동전에 이렇게 툭툭 이렇게 네. 있는 그 왕. 그 동네가 다 튀어나갔어요. 이게 그리스, 이게 북쪽 지금 마케도니아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저기 터키에서 이렇게 해안 따라갑니다. 거기 중간에 꼭 포크처럼 이렇게 세 개 볼록 나온 데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가 배 타고 이렇게 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거길 순육로로 오면은 군대가 보급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지방이 이게 또 웃기는 게 거기 또 유럽 애들이 딱 내려오는 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때 에우로페라고 그랬는데 유럽 애들이 내려오는데 이게 등치가 크잖아. 얘들하고 백병전에서 이기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급로가 털리니까 항상 군대가 해안에 붙어가지고 배하고 군대랑 같이 와야 됩니다. 옛날 배들은 그 곧이라는 데를 통과하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아, 이거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곧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희망봉이 희망곧이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 장상고 튀어나온 데를 거기를 못 넘어가 쩔쩔매는데 항상 이제 그런 데를 싫어해요. 이렇게 안으로 휜 데를 좋아하고. 꽃게 유명한 월곶도 그러면은 한 그런 데 통과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 개로 된 것 중에 제일 동쪽에 있는 게 아토스 곳인데, 아토스인데, 거기 아토스 산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개가 또 웃기는 게 맨 서쪽에 있는 데는 되게 얕아요. 거긴 무슨 쓰나미 오면 휩쓸려 나갈 것처럼 얕아요. 근데 또 맨 동쪽에 있는 데는 높아요. 아주 높아요, 거기에. 산도 높고, 아토스 산이라고 아주 높은 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가 이상해. 항구 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북쪽에서 이렇게 해서 터키로 넘어간 그 라인이 배를 댈 데가 없어요. 진짜 산이 이렇게 돼갖고 모래사장도 신랄같이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 오다가 풍랑에 만나서 배들이 몽땅 침몰해버립니다. 아, 페르시아 배들이. 네. 이렇게 돼서 1차 침공이 그냥 끝나버려요. 시작도 못하고요. 싸우지도 못하고. 육지로도 일부 병력이 가긴 갔는데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습격을 당해요. 그래서 페르시아군들. 예, 보급 물자 다 털리고. 그래서 1차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도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뭐 대파가 되고 육군도 가다가 이제 공격을 당해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 아까 말씀드린 유럽계 애들이 많아갖고 그 유명한 스파르타쿠스가 거기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동네 애들이 아주 체격 좋고 싸움 잘하는 걸로 유명해요. 지나가다 너희도 뭐야? 시비부터. 그또 이쪽 기준에서 뭐 야만족이지 걔들이 또 힘만 센. 그래서 거기 애들하고 또 상당히 고전을 합니다. 그래서 취소. 이렇게 되면서 1차가 끝나버립니다. 1차는 시작도 안 했네요. 시작은 한 1차는 그냥 아토스가 막았는데. 그래도 꽤 많이 죽었어요. 2만 명이 죽었는데. 근데 옛날 기록을 보면 대군을 일으키잖아요. 뭐 원정을 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일으킨 첫날부터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비전투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위생도 안 좋죠. 보급품도 뭐 적절하지 않아요. 진격을 하다 보면 사고로 죽고
좀 가다 보면 물이 안 맞아서 안 그래도 좀 몸이 약한 사람은 물갈이로 죽고. 그러니까 2만 명이 지금 많이 죽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그 정도 병력을 모아놓고 그 옛날에 원정을 보내면 비전투 손실은 무조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풍랑 만났죠. 공격당했죠. 2만 명 정도면 적당한 건가요? 적당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선방했구나. 예, 그 이해할 수 있는 숫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엄청 그렇죠. 현대 기준으로는 2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 현대 이 기준으로 옛날 고대 전쟁을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차가 이렇게 2만 명의 희생을 냈네요. 그래서 진짜 화났어요. 그래서 2차 침공을 하죠. 바로. 그래서 2차로 침공하는데 이번에는 좀 작전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그쪽 길로 가지 않고 중간 길로 와요. 이게 거기 섬이 많잖아요. 그 중간에 딱 낙소스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터키에서 징검다리처럼 쭉 연결돼가지고 그리스 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배를 타고 옵니다. 근데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번엔 병력이 좀 적었어요. 사람이 하는 짓이 똑같아. 대군으로 가서 안 됐어? 그럼 이번엔 소수 정예로 가보자. 이렇게 왔어. 사실 다리우스의 전술이 퍼레이드 전술인데 낙소스 섬이라는 게 지나가면서 본보기로 하나를 아주 태워버려요. 그리고 항복한 도시는 잘 살게 해줘요. 그러면서 기습작전을 안 하고 천천히 간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면 죽이고 항복하면 이렇게 해준다 이러면서 이렇게 확 이렇게 폼을 잡은 거죠. 그럼 당연히 항복할 줄 알았지.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들이 행한 게 저항하는 도시는 완전히 몰살시키고 저항하지 않는 항복하는 도시는 잘 살게 해주고 그러니까 민사심리 작전을 병행하면서 진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소식이 뭐 전화가 있어요, 팩스가 있어요, 인터넷이 있어요. 빨리 안 퍼지죠. 퍼즐 내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를 생각해서 이 천천히 진격 속도를 위용을 보이면서 쫙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왔어. 그래서 이제 마라톤에 상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마라톤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마라톤에 그 진영 펼치고 뭐 다 하고 이제 기다렸고 마라톤 병원에서 언덕 위에서 이제 그리스군이 연합군이 지켜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 페르시아 군이 원래 유명한 것은 경보병 혹은 기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국의 군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리스군은 기병에는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먼저 준비하고 있을 때 기병이 우회할 수 있는 모든 곳은 장애물로 막아놓고 혹은 이 늪지가 있으니까 그쪽은 어차피 기병이 뭐 기동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제일 유리한 진영을 딱 잡고 대열을 만들고 있었죠. 게다가 그리스는 중장 보병이에요. 그리스는 도시국가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원정, 뭐 해양 국가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까지는 어디에 원정을 멀리 가고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적을 방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강한 공격 무기보단 강력한 방어구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이 중장 보병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페르시아 그 침공을 했던 페르시아군은 경보병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호구 자체가 달랐죠. 방어가 약해. 그렇죠. 처음에는 페르시아군이 어떤 방식으로 이 그리스의 중장 보병을 격파할지 그 전술이 이거였어요. 먼저 군병이 쏘고 그리고 군병이 어느 정도 이 그리스 중장 보병의 라인을 허물어뜨리면 우리 경보병과 좌우측에 있던 기병이 있긴 있었거든요. 기병들이 우측과 좌측을 타격을 하고 그 사이에 돌파해버린다. 이런 전술이었는데 첫 번째부터 일그러졌습니다. 왜요? 군병들이 이 사격 범위가 돼서 사격을 개시를 했는데 까맣게 화살이 돋잖아요, 막. 그리스의 중장 보병이 뛰었어요. 이 화살이라는 거는 이 곡사화기잖아요. 그래서 탄착점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중장 보병들이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쏜 거죠. 근데 그 보병들이 앞으로 뛰니 피해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보병들은 이미 계획이 다 있었네. 그렇죠. 활을 발사하는 순간 돌진한다. 그래서 그리스 보병들도 이 페르시아들 군이 어떤 전술을 쓸 거야.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대단하다. 근데 투구에 전체 갑옷에 방패에 창이나 칼까지 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뛰어.
이게 전체 하면 한 32kg 된다고 오호. 그러는데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사람마다 무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대략 평균 32kg 좀 된다고 그러는데 민지 씨 한 명을 얻고 뛰는 거잖아요, 그거. 아예 그 정도는 아니겠고. 민지 씨 얻고 뛰라면 다 뛸 것 같은데. 전쟁사를 보면 항상 실패하는데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항상 자기 입장에 생각하는 거. 뭐 수도 없이 말했지만 네네.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야, 그 무거운 걸 메고 어떻게 뛰니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 본토에 살아보면 여기는 중장보병이 평야에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리스 가보시면 평야가 얼마 안 됩니다. 바위산 엄청 많지. 예, 그러니까 어디나 가면 이렇게 바위산이 있는데 이 바위산이 또 사람 못 올라갈 바위산은 아니에요. 아, 맞아. 대신 5발짝만 올라가면 머리 위로 올라가요. 아주 기가 막힌 바위가 아주 발에 짝짝 붙는 그런 산이에요. 그러니까 중장보병은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왜? 붙다가 밀리면 튀고. 바로 100m, 50m 뒤에 그 언덕으로 올라가면 돼. 올라가는 순간 5발짝만 걸으면 내가 위에 있어. 머리 위에 있어. 유리해지지, 그럼. 절대 안 져. 그리고 사방에 돌이에요. 집어던지는구나. 네, 돌, 우와. 이따만한 돌을 집어던지고 내가 직접 해봤어. 그거 보니까 잘 떨어지더라고. 기록에도 보면 그러니까 추격을 못해. 추격해서 올라가면 위에서 싸우는 게 유리할 뿐 아니라 돌멩이 던지면 끝이에요. 도망가서 던지고, 도망가서 던지고. 그러니까 워낙 이동을 하려면 산곡을 넘어 다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들이 중장무장하고 워낙 글로 다니고 왜냐면 말도 못 다녀요, 그 땅은. 특히 아테네 쪽 같은 데는 하도 바위가 심해가지고 말도 이렇게 다니면 말이 있긴 있는데 얘들이 다니면 말발굽이 다 나가버려요. 이땐 편자가 없었나요? 네, 편자가 로마 시대에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어릴 때부터 얘들이 왜 처음에 그리스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게 말도 생각이 있는 동물인데 돌짝밭에 가서 이렇게 업고 민지 씨를 업었다고 해도 발에 팍팍 찔리잖아. 그렇죠. 나자빠지는구나. 네, 그러면 떨어지고. 그리스 사람들은 거기서 살려면 무거운 거 메고 산을 뛰어 다녔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답사를 가도 조선시대 사람들 다니는 이렇게 길을 보면 지금 분들은 이 길로 갔겠구나 그래요. 글로 안 다녀요. 왜요? 옛날 분들은 이게 많이 다녀서 다리가 튼튼하니까 무조건 짧은 데로 가요. 그러면 평평한 길이 있는데 1km예요. 70도 경사를 넘어가면 300m야. 무거운 거 지고. 현대인들 보고 너 어디로 갈래? 그럼 다 큰 길로 간다고 그러지. 옛날 사람 이거 넘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구멍밥을 드셨구나. 치과면 아무도 안 가고 이게 길이에요, 그래. 이거 누가 이걸 가냐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갑니다. 자기 수준에서 그리스 중장보병을 바라봤던 페르시아군은 마라톤 평원 위에서 활을 쏘자마자 32km를 지고 뛰어오는 그리스 군대의 돌격 어택을 받게 됐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패배로 직결이 됐네요. 뛰면서 계속 와가지고 공격을 한 게 아니라 화망을, 그러니까 화살 궁수들의 이 화망을 피하고 그리고 방진을 다시 만들었어요. 이야! 그리고 공격을 했죠. 뛰고 방진 만들고 공격. 옛날 그 당시의 전투에는 이 진을 형성해서 상호 간에 싸우면 별로 그렇게 사상자가 많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힘이 만나니까. 하지만 이제 페르시아군은 당황했죠. 첫 번째 계획이 어긋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빨리 기민하게 그리스군이 방진을 이뤄서 자신들을 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자신들의 진이 깨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방패와 창이 같은 라인을 만들어서 밀어야지 공격력과 방어력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페르시아는 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정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틈이 많아졌겠네요. 좌익과 우익도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대열이 깨지니까 서로 살 길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 병력은 배로 도망갔고 일부 병력은 다른 곳으로 도망갔는데 지형을 모르잖아요. 늪지로 들어간 병력은 또 늪지에 빠져 죽고 배로 도망간 병력은 일부 그리스군이 배까지 쫓아가서 배까지 불태우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육지는 이게 희망이 없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라톤 평원의 패배까지 쭉 한번 들어봤는데 이제 이 정도 되면 포기를 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 전투 때는 페르시아가 병력을 좀 조금 동원한 거였죠. 사실 마라톤의 패전은 병력이 적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완전히 화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대동방원정을 해가지고
아예 싹 쓸겠다 그러고 거대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만 다리우스가 사망해 버립니다. 준비하다가요? 2세가 등장을 네, 하죠. 아들이었던 크세르세스가 등장하는데 나는 이 또 아버지가 하던 걸 이어받으면 아들은 더 본때 있게 해야 되잖아. 더 크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어마무시한 3차 침공이 시작되죠. 나는 관대하다. 이게 크세르크스인 거죠? 사실 페르시아 황제는 다 관대했어요. 맞아요. 워낙 제국을 워낙 운영해야 되니까 예. 이렇게 뭐 좀 좁으면 안 되지. 그쵸 속 좁게 하면은 말 듣겠어요. 그 페르시아의 그 관용은 진짜 유명해요. 어느 페르시아의 정도예요? 관용. 어느 정도예요? 옛날 전쟁은 잔인하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반란이면은 그냥 인정사정 없잖아. 네. 그러니까 뭐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랑 아이들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뭐 그렇게 돼서 저기 노예로 팔고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거기 지배층이나 약간의 이제 포로들은 잡아다가 수도로 데려갑니다. 또 그거는 꼭 데려가 그렇게 우리가 이거를 볼모라고 정복했다. 하는. 네. 그래서 데려가요. 딱 데려가면 다리우스가 용서. 다리우스는 아주 유명해버려. 용서. 여기서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정말요? 네. 근데 이제 다 작전인데 본토로는 안 돌려보내고 대신에 이제 다른 도시 같은 데 보내서 잘 살게는 해줘요. 그래서 유명했지 뭐. 근데 여기 사실 이유가 있어. 사실은 그만큼 체제가 약해서 그래요. 내가 전부 관리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건 워낙 다인종 국가고 갑자기 팽창을 해서 지금 이거를 전쟁을 일으켜서 이 애들을 돌려서 형제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과정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계속 관용. 머리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초기의 심리전이라고 볼 수도 그런 것 있어요. 같네요. 네. 왜냐하면 복속시키지 않고 이 사람들이 계속 반란을 일으킬 경우에는 그 큰 제국에서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관용을 베풀어서 항복을 했더니 좋은 땅에 가서 잘 살게 해줬대. 고마운 그러면 사람. 만약에 유대 민족이면 자기 유대 민족한테 소문을 낼 거 아닙니까? 야, 항복했더니 싸울 필요가 없어. 너무 좋아. 그러면 다른 민족들한테 그 입소문이 퍼지겠죠. 어떻게 보면 현명한 거네. 네, 그렇죠. 다리우스의 큰 그림이었어요. 전쟁을 할 땐 강하게 하고 관용을 베풀 땐 제대로 관용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지게 하자. 이것을 일컬어 페르시아의 관용이라 불렀다. 기원전 492년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는 방대한 규모의 함대와 병력을 이끌고 그리스로 향한다. 하지만 페르시아 함대는 아토스곳의 격한 풍랑에 난파당한다. 병력을 잃은 페르시아군은 1차 전쟁에서 그리스에 패배한다. 1차 전쟁의 교훈을 얻은 페르시아군은 2년 후 아테네 해변에 상륙해 그리스를 침공한다. 페르시아군과 그리스군은 마라톤 평원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수적으로 열세였던 그리스 중장 보병은 페르시아군의 허를 찌르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다. 이후 다리우스 1세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1세는 4년간 병력을 모아 그리스와의 3차 전쟁을 준비한다. 자, 1차에서는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는데 해안선을 잘못하고 가다가 배가 침몰했고요. 2차에선 그럼 정예로 가자. 정예로 갔는데 30몇 킬로 업고 뛸 줄 몰라서 패배했고요. 3차 제대로 준비했겠죠? 확실히 역사 공부를 하더라고요. 안 할 수가 없겠죠. 어허.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교훈은 역사 공부는 잘못하면 더 큰일 난다. 무슨 점을 썼을까? 어떤 이야기? 1차는 좀 대병력을 보냈는데 깔아앉았어. 네. 2차는 소수도 아니야. 좀 적게 보내면서 또 퍼레이드를 했어. 근데 퍼레이드가 좀 먹힐 듯 하다가 병력이 적어서 안 됐어. 자, 그럼 두 가지를 다 해야죠. 가다가 깔아앉을 수도 있겠죠. 또 가도. 그리고 퍼레이드도 해야겠는데 더 많이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다가 깔아앉는 중간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퍼레이드로 가야 되고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센 퍼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병력을 왕창 늘립니다. 그런데 여기 또 문제가 있어요. 페르시아 같은 나라가 전쟁을 할 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국 전쟁이 다 그런데 어느 조그만 지역을 점령하려면 사실 다 동원할 필요가 없잖아.
걔네들 연구해가지고 걔네들 특화시킨 군대를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이오니아에 그리스 애들도 뽑고 이래가지고 군대 잘 훈련시켜서 정예를 보냈으면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러게. 네. 좋은 방법이죠. 뭐가 문제예요? 말을 안 들어? 말만 안 들으면 아, 다행인 그들이 게 그 병력으로 반란 일으킬 수 있어. 그럼 당연하죠. 키워놨더니 그래서 특정 지역의 특정 군단을 강력하게 키우면 얘들은 100% 창 거꾸로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방에서 모아가지고 가야 되는데 병력을 많이 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러면 사방에서 동원할 때 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 동원해야 돼요. 10분의 1만 불러서 가면 특화시켜 가면 되는데 네. 3분의 1을 동원해서 간다는 안 돼. 3분의 1을 동원할 거면 다 동원해야 돼요. 왜요? 정적. 이상하게 잘 맞추실 것 같은데 왜? 페르시아 제국이 있어요. 그 안에 나라가 50개가 넘게 있어 부족이. 네. 3분의 1만 동원해. 왜 안 될까요? 동원 안 된 부족은 쎄. 아니네. 뭘까? 제국이 통치하기 이래서 힘든 거야. 3분. 이게 이렇게, 공을 너도 나도 차지해야 되는데 한쪽에만 공이 쏠려서. 그것도 있어요. 맞아. 나 하나 맞췄어. 강민 씨. 전 전혀 감이 없어요. 기자님. 병력을 3분의 1만 동원하면 글쎄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3분의 1만 동원하면 3분의 1 쪽에서는 자기들만 동원했다고 불만도 나고요. 그러면 3분의 2 쪽은 동원 안 했다고 좋아하느냐? 쟤들은 동원하니까 공 세우고 뭔가 돈 들어가고 공장 세워주는데 왜 우리 냅두냐? 이래서 여기도 불만 저기도 불만 납니다. 다 생각하는 게 네. 다르니까. 그리고 3분의 1이 가면 3분의 2는 좋다고 노는 게 아니라 3분의 1이 빠졌으니 반란 일으키자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군대를 징발하면 이게 인질이 되거든요. 진짜 제국 통치하기 힘들겠다. 진짜 힘들어. 이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다니까. 동원 안 하면 안 한다고 불만, 한다고 불만. 군대가 갔으니 우리 반란 일으키자고 딴 생각. 다 동원하면은 야 우리가 반란 일으키면 없겠다 해서 딴 생각. 이래서 복잡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매 역사 시기마다 이렇게 제국을 만들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계속. 이렇게 통치하기 힘든데. 제국이랑 사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들 생각엔 멈추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뭔가 해야지. 계속 굴려. 하여간 그래서 대병력을 동원해야 된다 해보니까 제국적인 동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징발이 돼버려요. 이집트에서 100명, 인도에서 100명, 이란에서 100명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징발해. 다 징발해버려요. 그래야 제국이 다 골고루 이게 피가 돌고 네. 반란도 못 일으킵니다. 규모가 대체 어느 정도였어요?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했냐면 숫자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그냥 엄청 큰 거. 네. 여기에 대해서 기록은 헤로도토스가 적어놓은 기록밖에 없어요. 헤로도토스는 그래도 꽤나 좀 정확하게 적는 또 역사가 아닌가요? 이게 좀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병력이 보병이 170만 명, 기병이 8만 명, 낙타병, 전차병 2만 명, 해군은 전투함만 1,017척, 또 왜 수송선, 보조배까지 합하면 3,000척. 그래서 해군이 51만 7,610명. 아주 이게 사실성 있게 610명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정확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좌우간 육군하고 다 합치니까 231만 7,610명. 근데 계산 틀린다는 말도 있던데 혹시 틀리면 제 탓이 아니고 여기 이렇게 제가 원본대로 말씀드리나 그래요. 이게 순전투병이고 옛날에는 또 하인 따라오잖아요. 네. 그리고 왜 수송선에 있는 선원 또 현지에서 동원하는 병력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합하면 528만 명에 가깝다. 아니 2,500년 전에 500만 명이 출병을 했다고요? 완전 땅이 울렸겠는데요? 더 있어요, 더 있어. 예? 여기 더 있어. 옛날 군대는 남자만 가지 않고 여자들도 데려갑니다. 물 깃고 빨래하고 뭐 기타 등등 그리고 가족도 데려가고. 그렇죠. 상인들 다 데리고 가잖아요. 네, 그건 뺀 거라는 거죠. 그럼 1,000만 명이 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대로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간 거예요. 그때 지구에 1,000만 명이 살았어요? 이게 문제가 좀 믿어지지 않는 숫자잖아요. 그러게요. 그럴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은 페르시아 쪽 기록을 봐야 되거든요. 네. 네.
페르시아가 대제국이니까 기록이 분명히 남아 있을 네네네.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죠. 네. 저도 그쪽 기록을 찾고 싶었습니다. 네. 없어요. 없어? 페르시아의 기록이 놀랄만치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쪽 헤로도토스 기록을 그냥 인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역사 연구가도 그렇고 호사가들도 그렇고 인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자료라는 단어는 별로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 천만 명이 그리스에 상륙하면 다들 눕지 못하고 서 있어야 되는 거 그런 생각이. 지금도 1,000만 명을 이동 못 시킬걸? 1,000만 명이면 그러니까 지금 1,000만 명의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 현대화돼 있는 사단이 보통 10,000명이 조금 넘어요. 네. 1,000만 명이면은 사단이 거의 한 1,000개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록에 이제 이게 얼마나 많다고 이걸 하냐면 강이 큰 강, 작은 강을 무수히 건너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게 큰 강이다, 작은 강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 네. 그 기준이 뭐냐면 이 군대가 가서 물을 먹었더니 강물이 말라버렸다. 이게 보통 강이고 큰 강은 얘들이 먹었는데도 강물이 버텼다. 그러면 큰 강이야. 두 가지 강에서 갑자기 SF로 가네요. 결론은 결국 다 동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헤로도토스의 그 병력 숫자는 과장이라고도 하는데 일설에는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일설에는 이게 페르시아 애들이 뿌린 거 아니냐. 예를 들면 페르시아 애들이 뿌린 기록을 가지고 적은 거 아닐까. 어쨌든 그냥 저희가 그 기록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엄청난 대군이면 사실인데 네.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군대가 모여서 갔잖아요. 뭐 당연히 문제점도 있겠죠. 네, 그렇죠. 단합이 전혀 안 됐을 것 같은데. 맞아요. 단합이 왜 안 됐을까요? 말이 안 통해. 저는 어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네. 게다가 뭐 그때 당시에는 일정한 교육 시스템이 그 균등하게 교육받는 교육 시스템이 없었잖아요. 심지어 같은 부족에도 편차가 되게 심했겠죠. 그런데 그 여러 인종, 그 부족들에서 병력들을 모았으니 얼마나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해외 가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여행 가거나 뭐 파병 가면 음식입니다. 그렇죠. 예, 한국 음식이 조금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김치 먹고 싶어. 보급 문제, 병참 문제 역시 이런 다국적 인종들이 군을 이룰 경우에 인도군들 카레 먹어야 되고.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미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 멜팅 팟이라고 합니다. 여러 인종들이 한데 모아 있는 네. 이렇게 큰 뭐 부대찌개라고 생각을 네. 하시면 되죠. 이거 이 인종 저 인종 다 있네. 다 녹아 있다 뭐 이런. 예. 네. 우리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을 생각하면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지금 미군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서 이 미군의 문제가 어떤 게 있는지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하나, 미군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의외로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군인데요? 예. 그러면은 미군에서 어떻게 하냐? 언어 학교가 있어요. 예, 텍사스, 안에요? 우와. 텍사스 군기지 내에 언어 학교를 먼저 보내요. 아, 미군 군대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로 치면 연세합당을 먼저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 작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소양을 갖춘 사람을 군대에다가 집어넣죠. 그 다음에 이 군인이 된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인종이니까 그들이 못 먹는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그게 있죠 또. 입맛만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같은 군인인데 돼지고기 먹는 사람, 소고기 먹는 사람, 닭고기 먹는 사람을 나눠서 배급을 해요? 다 존중해야죠. 대박! 게다가 알러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진짜 까다롭다. 이분은 고춧가루 못 먹고 저분은 땅콩잼을 못 먹고 저분은 뭐를 못 먹어요. 그 사람들에 맞춰서 보급 이 종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안 뽑으면 편한 거 아닌가요? 가려서 안 뽑아도 제국이 되면 그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자, 네. 이게 지금 현대화된 미군이 그 정도입니다. 와, 미군의 가장 간략한 빡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뭐죠? 전투식량 예, MR이라고 하죠. MR이가 몇 종류 있는 줄 아십니까? 한 5종류? 내가 한 박스 30몇 종류까지는 봤어요. 30몇 종류? 네. 150개? 150개는 아이템이 150개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24종이에요. 24종에다가 플러스 이제 특별식도 들어가요. 그리고 150개 이상의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와. 가장 간단한
비상 전투 식량이 그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면 헷갈리지 않을까요? 미군은 네. 막 전투하고 막 싸우고 에마비야 막 이러는데 자 식사하게 아니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이래. 아니죠. 내가 만약에 못 먹는 그 식단이 있다. 그러면은 그 박스에서 그걸 빼내요. 그리고 자기가 먹을 것만 자기 배낭에 넣어요. 자기 배낭에 자기가 이미 넣어? 챙겨놓는구나. 예. 그래서 뭐를 뜯어도 나는 종교적으로 식성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만 넣어요.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인정. 왜냐면 지금은 미합중국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라고 치니까. 근데 2,500년 전에 페르시아가 설마 이런 것까지 했을까요? 그래서 이거 다 해요. 해요? 예,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50몇 개 부족인가요? 70개인가 50개인가 오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오거든요. 그래서 고기 먹는 거 다 배급해야 돼요. 그럼 막 예를 들면 아프리카 부족한테는 예를 들어 코끼리 고기를 주고 인도 병력한테는 카레를 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예, 그래서 악어 고기, 타조 고기 막 나가. 그러니까 이때가 각장 보니까 주방이 거의 병력 수만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 역사학자조차 그 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큰 강과 작은 강. 네. 왜냐? 음식은 그나마 어떤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물은 네. 물도 물론 용기에 담을 수 있지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수를 어떻게 이 유지를 하고 보급하고 병참을 해야 될지. 저는 전투를 해서 죽은 군인들도 많지만 병참에 실수해서 처형당한 군인들도 상당할 거라고 봐요. 그럴 것 같아요. 심지어 현대전에서도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전이 터지잖아요. 네. 그래서 다국적 군이 편성이 되면 군 총사령관은 전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투는 단위 부대 지휘관들이 걱정을 하고요. 총사령관이 제일 걱정하는 건 병참이에요. 이래서 이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해도 배급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 못한다는 게 이해가 가긴 하네요. 전투에 실패하면 많이 죽어야 3분의 1 죽지만 병참에 실패하면 통으로 다 죽거나 넘어가거든요.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왜 문제냐면 옛날 기록 읽어보면 막 이렇게 가다 갈증 나잖아요. 그럼 내려서 물 먹잖아요. 먹고 바로 죽는 사례도 있어요. 네. 그치. 근데 그 물에 모르죠. 무슨 독이 있거나 네. 이게 아니고 그 요즘 말로 하면 바이러스, 풍토병 이런 건데 옛날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보다 훨씬 약해 그런 쪽으로. 다들 옛날 분들은 강건한 줄 아는데 옛날 분들은 자기 동네에서만 강건해요. 내 동네에서 나온 물을 먹고는 탈이 안 나지만 그렇죠. 딴 데 가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리스 사람들은 아예 물을 안 먹어요. 그럼 뭐 먹어요? 와인 메고 다녀요. 와인을 먹어요? 물이 안 좋으니까 거기가. 이 전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와 닿는 게 죽음의 공포 이런 것도 있겠지만 목마름이에요. 배고픔은 어느 정도 참아지는데 목마른 이런 느낌은 갈증은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있을 때도 그런 목마름을 조금은 느껴봤는데 그 6.25 당시 기록을 보면 여름에 다부동 전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기록에 이 참전 용사분들 기록을 보면 너무 치열한 전투가 진행이 되니까 낙동강 그쪽 그 강변 이쪽이 시체들을 더 뒤덮여서 강물 색깔이 아예 빨간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대요. 근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밤에 조금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물을 마시게 되고 그걸로 또 아파지고 손실이 비전투 손실이 발생하고 핏물이고 피가 막 엉겨붙고 냄새도 나고 시체도 떠다니는데 그래도 갈증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고대 군대가 그런 게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 주둔을 하면 다 병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당장 설사를 안 해도 옛날 물들이 정수를 못 하잖아요, 제대로. 이게 맑은 물이고 뭐고 간에 사람이 거기 또 바글바글하면 또 오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전쟁 가면 몇 달이 장기전을 못 하는 게 좀 하다 보면 병들어서 다 쓰러져요.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어마어마한 병력을 데리고 그것도 악어고기 먹는 사람, 돼지고기 먹는 사람, 닭고기 먹는 사람, 소고기 먹는 사람을 가려가면서 각 종교를 보장해 주면서 이루고 1차, 2차는 이미 졌는데도 3차를 가려면 얼마나 대규모로 준비를 하고 반대에 부딪혔겠습니까? 이 전투 다음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대규모 원정군을 과시하며 3차 그리스 침공을 시작한다. 페르시아의 대군 앞에 일부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은 항복하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당당히 전투에 나선다. 3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